네, 그러면은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 네, 심장에서 갑자기 미생물로 넘어가서 미안하지만 그 미생물을 저희가 할 일이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우리가 균이랑 이렇게 사는구나 한번 그냥 느껴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몸에 질문의 의도부터 답이 딱 있는 질문인데 그 세포의 수와 미생물의 수 중에 무엇이 더 많을까요? 우리 몸의 세포의 수와 미생물의 수 중에 무엇이 더 많을까요? 생물에서 미생물의 수, 또 사람 세포의 수는 이 질문의 의도부터가 끄죠. 당연히 미생물이라고 질문을 할 것 같죠. 실제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의 세포 개수가 아까 잠깐 언급했다 한 게 10의 13승계 정도. 그럼 몇 개야? 1조 개 정도인가요? 1조 개인가? 10조 개인가? 저도 계산이 안 돼. 10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정도 개수가 있는데요. 이 미생물의 숫자는 논문마다 좀 달라요. 우리 몸과 세포수의 1.3대 1이라고 하는 논문부터 10대 1이라고 하는 논문까지 좀 범위가 넓습니다. 좀 범위가 넓은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우리 몸의 세포수가 더 적다. 미생물이 더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한 10대 1 정도로 본다고 하면 우리 몸은 결과적으로 사람 세포가 아니라 미생물이 훨씬 더 많다. 미생물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사람의 세포를 공부하다 보면 약간 미토콘드리아가 주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이거 좀 딴 얘기인데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 소기관이잖아요. 근데 되게 웃기는 녀석인 게 미토콘드리아가 너 세포 죽어 그러면은 세포가 죽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에이파포시스라고 하거든요. 셀이 터져 죽지 않고 이렇게 안에서 조각조각 나가지고 죽는 거. 에이파포시스 세포 자살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시작은 보통 미토콘드리아예요. 어쨌든 네, 미생물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미생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상태일까요? 미생물의 관점에서. 서식하기 좋은 환경.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 미생물 입장에서는 서식하기에 좋은 미생물이 있고요. 실제로는 서식하기 안 좋은 미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지금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 그 미생물의 밸런스가 잘 맞는 게 건강한 상태인데요.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미생물이 우리 몸의 면역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실제로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몸이 살기 좋은 환경 이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그럴지 몰라요. 우리 몸에 지금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우리 몸을 괴롭히는 그 균들 그걸 우리는 병원체 패소젠이라고 하거든요.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곰팡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몸에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병원체 패소젠이라고 합니다. 패스가 병이라는 뜻이고요. 제네시스 할 때 그 젠이에요. 제네시스 만들다 병을 만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체인데 걔네들이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어떻게? 제가 그걸 뒤에서 이따가 항생제 내성기전 얘기하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미생물과 함께 살아갈까요? 언제부터일까요? 이게 다른 옛날 과거 논문들을 보면은 그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도 미생물이 검출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정론은 이게 2019년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인데 그 엄마의 뱃속 자궁 안에서는 균이 없다. 이게 지금은 정론이에요. 아직까지는. 또 그러다 몰라요. 헬리코박터처럼 균이 발견되면 이게 정론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균이 없다. 이게 정론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 사람은
균과 함께 사느냐? 태어날 때부터예요. 우리가 자연분만을 해서 태어날 때도 있겠고,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날 때도 있겠죠. 누가 그렇게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연분만을 한다 그러면 그 자연분만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균들. 제왕절개를 한다 그러면, 제왕절개를 하는 C 섹션이 이게 제왕절개입니다. C 섹션이. 제왕절개 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는 균이 아이한테 그대로 가서 그 균이 아이에게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같이. 그래서 우리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미생물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염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미생물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감염을 100% 막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우리 몸에 사는 정상적인 세포예요. 이게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라고 하는 균이 노말 플로라,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사는 균이다. 어디에? 컷, 소화기관, 장에 정상적으로 사는 애인데 얘가 푸드 컨트롤, 그래서 푸드 포이즈닝이라고 해가지고 논문이 나왔죠. 식중독이거든요. 얘가 식중독을 일으킨 거예요. 그 케이스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황색 포도상 구균. 이건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볼 텐데 크게 두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뭐 않지만 식중독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있을 때 이 스타필로코커스가 들어가 있어 얘가 톡신을 분비를 하게 되면 이 톡신은 끓여도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보통 한 30분 이내에 구토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설사도 하게 되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설사를 하게 되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나이엔 이젠 잘 생기진 않는데, 농가진이라고 어린이집, 유치원 애기들 피부에 이렇게 고름 나고 하는 병이 있어요. 저도, 근데 30대에 저보다 2살 어린 분이 농가진 걸린 걸 보고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임페디고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걸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가 어디에 살아요? 우리 보통 나잘 플레어라고 하는 이 코에 진짜 많이 살거든요. 저희는 다 갖고 있는 균이에요. 스타필로코커스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균이에요. 근데 그 균이 식중독도 일으키고 피부염도 일으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또 감염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지금 90개인가? 여기에 하나 니파 바이러스가 작년에 추가됐습니다. 법정 감염병으로 니파 바이러스. 그래서 이게 법정 감염병이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이 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보건소에 질병관리청에 환자가 발생했다 신고하는 병들인 거예요. 물론 여기 4급은 또 다릅니다. 4급은 표본감시라고 해가지고 다르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1, 2, 3급은 다 신고합니다. 그게 한 90개 정도 이게 법정 감염병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폐렴구균과 이제 레지오넬라가 있는데 폐렴구균도 우리 상기도에 일반적으로 사는 균이에요. 그리고 레지오넬라는 그냥 물 속에 굉장히 흔하게 사는 그냥 저기 우리 수돗물에는 없어요. 수돗물에는 없는데 그냥 갑자기 태화강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 그 태화강에서 물을 딱 뜨면은 레지오넬라 당연히 디텍션 됩니다. 그게 흔하게 사는 균인데 감염을 일으키죠. 그래서 실제로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들을 보면요. 폐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어디에서 폐렴을 균을 얻었냐, 어디에서 폐렴이 생겼냐 이걸로 구분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병원체를 디텍션 하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한 70%, 80%는 병원체를 몰라요. 모르는 상태로 그냥 치료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폐렴이. 그래서 그냥 어디에서 생기면 이 균들이 많더라. 어디에서 생기면 이 병원체가 많더라.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항생제를 골라서 쓸 수 있겠죠. 그러려고 어디에서 얻었냐라는 걸로 폐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얻은 폐렴이 있고요. 그 또 하나가 병원에서 얻은 폐렴이 있습니다. 입원을 하다가 얻은 거죠.
또 하나는 입원까지도 했는데 더 안 좋아서 벤틸레이션, 인공호흡기를 낀 환자가 폐렴에 걸리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커뮤니티 어콰이어드, 하스피털 어콰이어드, 벤틸레이터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얻는 폐렴균의 가장 흔한 원인균은 스트레프토코커스 뉴모니아 폐렴구균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상기도에 산다고. 그리고 여기 4위, 5위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그 다음에 한 8위 정도 돼서 엔테로박터 CA. 얘네들 다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사는 균들이에요. 정상적으로 사는 균들. 여러분들이 용어는 조금 헷갈려 하실까봐 용어 조금 넣었는데, 뉴모니에 폐렴구균이라고 했죠? 뉴모가 폐라는 뜻입니다. 공기. 근데 저희가 그 전에 호흡기 할 때는 레스퍼레이션이라고 했죠. 호흡기를 인스퍼레이션, 뱉는 걸로 익스퍼레이션. 그래서 그 레스퍼레이션은 호흡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끝에 니아, 이아가 붙은 거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해가지고 뉴모니아 그러면 원래 폐가 비정상적인 상태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 염증은 보통 아이티스를 붙여요. 다른 거 붙여요. 아이티스. 그래서 게스트로 엔테라이티스. 라고 보통 뭐 그렇게 다른 걸 붙이는데 뉴모니아만 조금 이하 붙입니다. 이거 조금 독특해요. 어쨌든 뉴모니아는 폐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균 이름부터가 폐렴인 거예요. 그죠? 스테레토코커스 뉴모니아. 그다음에 여기 엔테로박테시에이라고 해서 엔테로 나왔죠. 엔테로는 장이라는 뜻입니다. 게스트로가 위라는 뜻이고. 네, 그래서 장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균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몸에서 계속 사는데 왜 평소에는 감염을 안 일으키다가 갑자기 감염을 일으킬까요? 그거를 기회 감염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네, 감염에 취약해진 상태에서만 감염을 일으킨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만 감염을 일으킨다. 그래서 opportunistic infection, 기회 감염이라고 합니다. 기회 감염균의 예시는 대표적으로는 뭐 방금 얘기한 균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캔디다가 있어요. 이거는 어르신들이 막 혀가 이게 막 침이 잘 안 나올 때 입이 하얘지거든요. 그 곰팡이균인데 그럴 때 생기기도 하고요. 뉴모시스티스 주루베시 예전에 뉴모시스티스 카리니라고 해가지고 PCP 얘가 일으키는 폐렴을 PCP라고 했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 뉴모시스티스 주루베시 얘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감염돼도 아무런 증상을 못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 에이즈 환자에서 저균에 감염돼서 폐렴 생기면 진짜 독합니다. 진짜 독해요. 약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폐렴약과 다른 걸 써요. 셀박탐이나 다른 약을 써요. 슈도모나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녹색으로 녹농균이잖아요. 녹색으로 만드는 게 슈도모나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균에 감염되면 우리 사람의 가래도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있으면 우리가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약해진 상태, 특히 벤틸레이터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여거에 감염이 잘 돼요. 그래서 아까 벤틸레이터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게 기회 감염균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서운 균들 있죠. 여러분들 무슨 무서운 병원지 알고 있어요? 코로나 빼고. 코로나 너무 최근이니까. 네? 대상포진. 아, 그거는 이제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인데 수두 일으키고 대상포진 일으키는 같은 바이러스예요. 오, 좋아요. 또 혹시 아는 무서운 병원체 또 뭐 있어요? 아, 역사 공부하시면 또 많이 막스 페인 독감도 나오고 뭐 저기 흑사병도 나오고 뭐 이럴 텐데 아니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는 좀 이제 사망 치사율이 높다고 알려진 건 뭐 에볼라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우리나라는 원래 어 결핵과 장티푸스가 굉장히 많았던 거 아세요? 후한마마가 장티푸스예요. 연병이라고 하죠. 연병이 장티푸스입니다.
옛날엔 그걸로 많이 죽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기회 감염은 환자의 상태가 안 좋을 때 감염이 일으키는 거고 그 외에는 절대병은 접니다. 이 몸에서 얘가 디텍션이 됐다 이거부터가 감염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는 결핵이 있고요, 장티푸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텍션이 되면 그냥 감염이 된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있을 수가 없는 균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면역에 상관없이 감염이 되고요. 검출되면 감염이라고 봐야 된다.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다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감염은 무엇이냐? 감염은 우리 몸에 미생물이 있다 아니면 노출됐다 해가지고 감염이 아니에요. 그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수가 많아지거나 한다. 활동을 해야 그때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이 됐다고 해서 다 증상이 생기지 않아요. 이 대표적인 예가 장티푸스인데 혹시 요리하는 분들은 모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검사한다는 거 아세요? 요리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을 하려면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검사를 다 합니다. 저도 이제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을 때 취사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려고 하면 다 검사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네? 전파의 가능성이. 전파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 전파되면 어, 장티푸스를 옮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었나? 에서는 어떤 그 가정부가 그 집에만 가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장티푸스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분이 요리하는 음식에 다 장티푸스가 이렇게 균이 들어가서 온 가족이 그 당시엔 장티푸스 걸리면 죽었을 때 그렇게 온 가족들이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던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증상이 없어서 그래요. 장티푸스가 내 몸에 있는데 증상이 있으면 일을 안 하겠죠. 증상이 없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이 있다고 해서 다 증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리닝으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검사를 요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네, 요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얘네가 병원체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너무 이게 로봇처럼 그려놨는데 AI가 그린 거예요. 들어와 가지고 그냥 살고 증식만 하면 감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얘네를 감염이라고 할까? 얘네가 우리 몸에서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팩터들을 갖고 있어요. 그걸 독소인자, 비룰런스 팩터라고 하는데 어떤 거는 우리 몸에 붙어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드이전, 붙는 거죠. 붙는 건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콜라이 중에서도 EAE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엔테로 어드헤시브 이스케리아 콜라이 EAE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엔자임을 분비하는 애들도 있어요. 엔자임을 막 분비해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톡신을 분비하는 애도 있습니다. 톡신을 분비하는 애들은 아까 뭐 SRS도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클로스트리디움 퍼피리전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서 막 독소를 내뿜으니까 우리 몸의 근육이 땡땡 부어요. 땡땡 부어요. 그래서 여기 허벅지 막 이런 근육에서 뽀글뽀글 소리가 납니다. 톡신이 분비가 돼서. 그래서 톡신을 분비하는, 대표적으로는 또 저번에 얘기한 보툴리늄 혹은 테타닌. 얘네들도 다 톡신을 분비하는 애들이죠. 또 하나는 캡슐이 있습니다. 캡슐이 있어가지고 면역 반응은 일으키는데 얘네는 면역에 의해서 죽지 않아. 이 대표적으로는 M캡슐에서 스트레토코커스 뉴모니아, 폐렴구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룰런스 팩터를 갖고 있어서 우리 사람의 몸을 공격하는 거죠. 감염의 전파 예방 이거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감염된 균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항생제를 사용하면 될 텐데
항생제, 우리 코로나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죠. 왜 우리 저기 소독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잘 죽이는데 왜 우리 몸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못 죽이냐. 소독약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왜 못 죽이는 걸까요? 그랬다간 사람도 죽어서 그렇죠. 네, 사람도 같이 죽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살리는 상태에서 균만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러려면 가능하면 그 균에만 있고 우리 몸에는 없는 것들을 타겟할 때 좀 안전하게 그 균만 죽일 수 있겠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대부분의 항생제들의 원리가 됩니다. 실제로. 네. 근데 문제가 오프 타겟이라고 해가지고 그 균에 있는 거기만 타겟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다른 곳도 타겟할 수 있죠.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든가 페니실린이 대표적인 약인데 정말 안전하게 쓰는 약이거든요. 페니실린이라는 약은. 근데 얘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살벌합니다. 스티브 존스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피부가 막 벗겨지는 그런 부작용도 생기고요. 굉장히 살벌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되게 낮은 확률이지만. 그래서 항상 부작용은 그럼에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 몸에는 없고 그 균들에만 있는 것을 어떻게 타겟을 하냐? 대표적으로 페니실린을 가지고 보면 세포벽은 세균들은 박테리아들은 세포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의 두께에 따라서 크게 이거와 이거로 나누는데 이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람 음성, 그람 양성 맞습니다. 네. 펩티도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세포벽의 두께에 따라서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으로 나눠지게 돼요. 뭐 왜 그러냐면 그람 염색을 한 다음에 씻겨내거든요. 근데 이 펩티도글라이칸층이 두꺼우면 안 씻겨나가요. 그러면 그람 양성. 펩티도글라이칸층이 얇아요. 그러면 씻겨나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다른 걸 다시 염색해가지고 빨갛게 보는데 그래서 씻겨나가서 그람 음성균이 됩니다. 펩티도글라이칸층이 두껍냐 얇냐 이걸로 구분돼요. 물론 그람 음성균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아우터 멤브레인이라는 특징도 있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우리 몸은 세포벽이 없잖아요. 우리 몸은 세포막이 다거든요. 박테리아들은 세포벽이 있다. 이 벽을 타겟하는 이 펩티도글라이칸을 타겟하는 항생제가 페니실린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백타락탐계라고 해가지고 페니실린, 암피실린, 나프실린, 옥사실린 뭐 그다음에 쭉쭉 내려가서 피페라실린 그다음에 오늘 또 다룰 카바페넨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베타락탐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항생제인데 다 여기를 타겟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코마이신 그래서 이 펩티도글라이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합성 과정에서 블록을 하거나 아니면 합성이 됐는데 얘네가 튼튼해지는 것을 막는 그 과정을 블록을 하는 항생제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근데 얘네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균도 다 필요하면 죽이고 필요 없으면 항생제 안 쓰면 되고 하니까 해피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감염을 두려워하죠? 이것도 클린다마이신도 넘어갈게요.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다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클린다마이신도 리보솜, 우리 몸에도 리보솜이 있어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 근데 박테리아에도 있는데 얘네들이 달라요. 그래서 박테리아 리보솜을 타겟하면 우리 몸의 리보솜은 괜찮고 박테리아만 타겟한 거고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 펀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그 콜레스테롤의 역할을 펀거스, 곰팡이들은 얼고스테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곰팡이 약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다 얼고스테롤을 타겟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다. 대표적으로 뭐 있죠? 무좀약, 플로코나졸. 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캔디다 얘기했잖아요. 캔디다가 그게 곰팡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치킨 올 때까지만 또 기다리는 걸로 할게요. 죄송해요. 약속을 깨는 것 같은데 하나 더 오니까 어쨌든 그 얼굴 스테로 그럼 입에 가글을 하거든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그 하얀 그 백태를 없애려고 그것도 이거 얼굴 스테로를 여기를 타겟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를 타겟한다. 우리 몸에 없는 걸 타겟한다. 근데 해피하지 않아. 왜? 내성이 생겨서.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성균들을 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내성균의 뭐 원리도 중요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균들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여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약속대로